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도 거의 40% 이상 빠졌어요. 여기서 버티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자를 가능하면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실거주자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가 집을 가지고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시점의 차이지. 네. 어차피 이제 아파트 시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횡보를 하거나 네.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하락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건 지방의 문제지. 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GTX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다 여기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안 빠질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다 같이 빠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 이건 무조건 필연입니다.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바이 개념인데 바이 개념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시세 차익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주식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를 해결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아파트 사는 게 그거죠. 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안 생긴다. 그럼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왜? 안전한 시세 차익이 전혀 없지만 손해를 안 보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다. 그러면 매매가는 10억이면 여기 전세가는 6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주만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6억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10억의 매매가를 샀어요. 그럼 얘는 이제 떨어지면 9억, 8억, 7억이 될 수 있지만 6억에 들어간 집은 계속 6억이거든요.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굉장히 심하게 바이 개념, 시세 차익 개념으로 더 자리가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할 때, 떨어질 때는 안전한 걸로 옮겨 타는 거죠. 임대가 안전하니까. 네. 월세 개념이 아니니까 전세 개념이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피해 있는 거죠. 임대로.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들은 공매도를 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라고 하는데 사실 현금 보유가 쉽지가 않잖아요. 주식하는 사람한테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한 말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실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봐서 네네. 현금 들고 있는 거는 거의 미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주택은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필수품이기 때문에 주거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냐 임차냐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임차로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이 개념이 시세 차익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세 차익이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게 본인 입장에서 확실하다.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끝물이 되고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미분양이 생기면 시세 차익이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시세 차익이 끝난 거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중요한 시장의 변수다라고 미분양에 관한 얘기는 전문가들도 덜어 해요. 미분양이 생기면 안 된다. 미분양이 있는 지역은 조심해라. 근데 이분들이 미분양이 생기는 과정과 미분양이 왜 시장에 이런 위험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죠. 왜냐하면 분양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 현장에만 제가 1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그걸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고. 그래서 이 미분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분양이 점점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일반 시장에 영향을 줘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확 나와버리면 심리적으로 확실히 이 매수자 우위 쪽으로 확 쏠린다. 그렇죠.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완전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이제 트리거라고 표현하죠. 트리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하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상승하면서 갖춰지거든요. 네. 네, 저절로 갖춰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트리거가 없으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아요. 그쵸. 네, 트리거가 생겨야 돼요. 음. 그 트리거가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뭔지 모르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강한 제재가 나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일관성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은 정확해요. 그게 미분양으로 나타납니다. 아. 트리거 역할을 딱.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트리거 역할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 네. 타 방송에서 네. 상당히 이거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자극적인 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주거자, 네. 무주택자들도 네. 집을 지금 사면 안 된다. 대부분 다 모든 전문가들이 네. 약간 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야 무주택자면은 실구조자면은 아니, 실거주자면은 일단 사고 네. 가격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마치 정답인 듯한 네.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하락 기간의 차이예요. 아, 사실은 대부분 좀 실거주임에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분들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하락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아 길지 않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네. 사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좀 떨어져도 버티지 그러면 돼. 네. 근데 그 버티는 기간이 생각보다 사람들은 짧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하락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짚어낼 수 있으면 신이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종목은 그냥 그런 거를 정말 바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 그냥 네가 살 수 있으면 사라. 그거 어차피 너는 거주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논리예요. 논리인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 기간이 길다는 얘기. 길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하락할 때도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7년 동안. 이 기간에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그냥 거의 하락이었어요. 장을 대고 쫙 그어보면 약간 추세선이 밑으로 네네. 향하는. 네.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가진 사람은 7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죠. 이미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면 앞으로 7년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굳이 이걸 맞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 그래 7년 하락하는 거 버티면 되지 않냐. 결국에 우상향. 네. 여기서 버티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네.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거주자를 가능하면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실거주자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부자가 빚내서.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집을 자기 돈 현금 다 주고 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예. 네. 그럼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연끌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 하락 기간을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부자는 버텨요. 부자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한 뭐 3억, 4억 정도 하락을 해서 한 6억 정도 간다. 그럼 40% 정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 이 40% 하락하는 걸 숫자로만 보면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버티면 되지. 그 40%뭐 그거. 어차피 돈 많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억 가진 사람이 네. 10억짜리 집 사가지고 네. 60% 이게 하락하는 것과 네. 4억 있는 사람이 네. 4억이 있는 사람이 6억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서 네. 6억이 되면 얼마예요? 자기 전 재산이 빵원이잖아요. 다 날라갔네요. 예. 이 사람은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분양 상담을 하면서 수천 명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표현이 진짜 제가 듣고 있으면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절절해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느낌을 몰라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하락장을 얘기하잖아요. 하락장을 이 뭐라고 할까 공감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이거를 자기가 집을 가지고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거의 제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상이 지옥이에요. 집을 샀는데 내 돈 정말 죽으라고 노력해서 4억을 벌었어요. 4억을 모아놨어요. 4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집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억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후회라는 감정이 생겨요. 안 살 걸.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그러면서 와이프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살 걸. 근데 여기서 또 뭐냐? 영끌을 했잖아요. 대출이 나가. 그렇죠. 이자가 나가. 근데 지금 이자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럼 이게 이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럼 생활이 팍팍해지죠. 생활이 팍팍해져요. 진짜로. 그렇죠. 500만 원 벌던 사람이 옛날에는 이자로 100만 원을 냈던 게 지금은 이제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돼요. 네. 그럼 쓸 돈이 없어져. 그럼 항상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쓸 돈도 없어. 우리 외식도 못 해. 그러면 이 집을 사가지고 지금 이런 꼴이 됐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때 너가 그렇게 사자고만 안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사자고 했냐? 이게 잘못하면 이혼까지 가겠네요, 진짜. 진짜 이런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이 하락 기간을 버티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한번 자세히 댓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폭풍 공감한다는 댓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상황을 겪었던 분들. 내가 이런 거를 내가 그때 이런 거 겪어봤는데 정말 진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잘 몰라요. 버티면 되지. 당연히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근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다 꼭대기에 사가지고 왜 다 바닥에서 팔아요? 이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야, 저 바보 아니야? 왜 반대로 해? 아니 꼭대기란 거 보면 뻔히 아는 거를 왜 그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바닥인데 왜 이렇게 못 팔아갖고 난리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 사람 심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은 그 시기에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모르고 있다라는 시장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그 분위기에 가장 절절하게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 꼭대기잖아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는 거 알아요. 고점이잖아요. 그럼 이때 들어가서 먹으려고 해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 따져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투자자들은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올라가도 안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네.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데 왜 들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뭐 그런 사람까지 제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 사실 뭐 100억, 200억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시기 때마다 사고 파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하락을 맞아야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알아도. 알면서 맞는다. 그렇죠. 알아도 맞을 수밖에 없는 네네. 경우도 있어요. 네. 다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주식은 팔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파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영끌해가지고 집 하나 마련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집을 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서 그 네. 하락기를 뭐 담담히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때 그렇죠.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데, 예, 그래도 시장을 좀 아는 사람이 조언을 줄 때, 예, 그게 이제 받아 안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걸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장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장 이론 있잖아요.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냥 많이 올랐으면 위험한 거예요. 예, 많이 올랐으면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사이클 법칙으로 보면 한 저점에서 한 3배 정도, 2~3배 올라가면 반드시 꺾였거든요. 예. 그럼 지금 거의 딱 그 시점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은연 중에 약간 예를 드실 때 네. 4억 있는 사람이 뭐 네. 6억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샀는데 그게 이제 6억이 되면 다 날아가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고점 뒤 40% 정도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럼 정말 그 시점까지도 빠질 수 있을까요? 네. 아, 진짜요? 네.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도 거의 40% 이상 빠졌어요. 강남은 안 빠진다. 네. 그랬잖아요. 강남 불패시나 뭐 이런 게 있죠. 강남이 다 대부분이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와. 물론 이제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이 빠지는 정도가 달라요. 다릅니다. 이제 그때 시기에 따라서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질문에 있는 거니까 네네. 그때 이제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거는 하락할 때 거의 한 40% 정도 빠져요. 그러면은 그때라고 하신 거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2008년도부터 한 2013년, 14년 네. 그 사이클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많이 오른 거는 많이 빠진 거는 한 40% 정도 빠졌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사실 진짜 한 요번 새 정부 들어와서 네. 뭐 250만 원 공급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이 실제로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하락을 더 가속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한번 추세가 변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락 요인들이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이때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계속 하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정부는 뭐예요?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준비를 다 해놔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기는 언제냐? 하락하고 있을 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환할 때 당시에는 그걸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올라가? 이게 뭐냐면 상승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막 풀렸잖아요. 그걸로 이제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걷어들여야지.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또 마침 인구도 이제 줄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전체 인구가 지금까지는 전체 인구는 늘고 있었거든요. 예,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줄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하락 요인을 가속화시키는, 플러스 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들은 지금 강화되어 있는 걸로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요인이 이게 사실은 전체가 다 바뀌어야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장 때는 이게 거의 다 반대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반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다 하락 요인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네. 그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네. 혹시라도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네. 좀 괜찮은 지역? 네. 그나마 좀 가격이 오를 만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그거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시장 안에 있다라면 이 한 시장이 하락 추세다. 그럼 이 안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하락한다. 그럼 여기서 강남이 불패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이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쳐다보시면 안 되고 지방으로 가면 서울 수도권과 별개의 사이클을 가지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도시들은 이제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 논리 같은 거 되죠. 그러네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 좀 봤는데. 네,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여러 개 찾아봤는데 네. 소장님이 나오신 그래서 지방 쪽에서 뭐 약간 좀 뭐 충청이라든지 네. 뭐 경북 네, 예. 그런 쪽에 뭐 인구가 많은 소도시는 괜찮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좀 이유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괜찮나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네.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만든 게 바로 전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아마 정말 가물가물할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때 상황이. 네. 그러니까 2014년, 15년 이때의 매매 시장을 보면 네.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안 사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뭐라고 했냐? 제발 빚 내서 빚 내게 막 빚을 대출을 막 해줄 테니까 제발 빚 내서 집 사세요. 제발 하소연했어요. 안 사. 그러니까 자 이때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특히 2030 세대들이 집을 절대 안 산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은 오를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네. 2014년 그 당시였어요. 근데 집값은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올랐나요? 예. 2014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거든. 네. 그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올리게 만든 게 바로 전세예요. 예. 그때 당시에 전세가율이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비율. 네네네. 전세가율이 정말 높았어요. 왜? 뭐 서울의 웬만한 유명한 아파트들도 70%가 다 넘었고, 그 다음에 좀 중위권에 있는 것들은 80%가 다 넘었고, 우리가 조금, 이런 거는 사도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90%를 넘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수도권에 가면 갭,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자면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수두룩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억대, 3억대 아파트를 네.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때. 그래도 안 샀어요. 그래도 안 샀어. 지금 같으면 눈 감고 막 수십 채 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방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제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어디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로 시장을 변화시키는 얘기는 아직은 제가 영향력이 많지 않지만 네네. 많으세요? 이런 거는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그렇죠. 약간 지방 소도시 중에서 인구가 많은 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그죠. 그쪽 네. 지역을 네. 주목을 해라.
근데 결과적으로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주거용으로, 네. 이부용으로 몰린다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몰리는 것보다 네. 이게 전세의 또 그 우리나라 전세 시장의 좀 특성을 이해를 하면 편해요. 예를 들면 전세가 공급이 1이고 네. 수요가 1이다. 네. 그냥 극단적으로. 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1이고 수요가 1이다. 예. 그러면은 그냥 똔똔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절대 아니고 올라가요. 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협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협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숫자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것도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공급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팔려고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여기서 협상이라는 게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협상력의 차이가 우위에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1대1이라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의 협상력과 임차인의 협상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우월하냐? 임대인이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요.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올리고 봐요. 올리고 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뭐 일단은 협상을 하긴 하는데. 예, 협상을 하는데 네. 협상이 내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 그렇죠. 그게 이제 들어먹힐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격을 나는 깎아줘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먹히냐? 안 먹히죠. 자, 임대인은 가격 못 올려줘. 그리고 너 안 할 거면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은 나 가격 못 올려줘. 임대인도 나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나갈게 해야죠. 내가 나갈게. 네. 내가 나갈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가는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 여기서 협상력을 누가 우위를 가지고 있냐? 임대인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임차인은 이사 비용만 계산을 해봐도 거의 최소 500은 깨져요. 500만 원 정도. 자, 근데 전세에서 이 현실적으로 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를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 최소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1억을 올려주면 1억을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이자 개념이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자 개념으로 환산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1억 미만은 올려주는 게 오히려 이사를 안 가고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협상력이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세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로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개념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를 분석하는데 인구 유입이 없어. 근데 새로운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는 계속 있어. 네.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 왜 올라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자기가 배운 경제 상식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인구가 늘어나야 올라가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집은 계속 생겨. 아니, 집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올라가지? 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전세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상력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니까. 자, 이게 그래서 전세라는 건 일정 부분 새로운 공급이 계속 되어야만, 오히려 있는 인구보다 새로운 게 계속 공급이 되어야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좋아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그렇죠. 근데 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예,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전세로 살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네, 된다. 중요한 언젠가는 타이밍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네. 책에서는 네. 무주택자는 집을 무조건 사라 이랬어요. 그때 당시. 음. 지금은 사지 마라. 예, 너는 뭐 변절자 같은 이상한 놈이야. 사이코 같은 놈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변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상승장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는 집을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그때 빨리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 때 버티다가 하락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 이제 그냥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야 돼요. 매매로.